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빨갛게 보이긴 하지만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3, 뭐 XRP도 마이너스 0.5,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제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간밤에 이 변동성이 아예 없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제 새벽 한 2시경에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면서 25.3K 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불과 뭐 한 3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해서 또 순간적으로는 이 26K도 잠시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차 빠져가지고 지금은 한 25.7K 선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요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 26K 선 부근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요 볼린저 밴드를 봐도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이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꼭 이런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진짜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은 이 유튜버들의 이 조회수만 봐도 확연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이 비투시아님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참 챙겨보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채널 분석 툴이라고 해가지고 제 채널과 비투시아님의 조회수를 이렇게 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요 30일 한 달 기준으로 한 34만 회를 보이고 있는데, 비투시아님은 한 71만 회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투시아님은 저보다 구독자가 지금 26만 명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명이 넘어서 이제 5만 명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 구독자 수가 차이가 나는데, 단순 조회수로 비교해서는 저보다 한 2배 정도 이 비투시아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투시아님 같은 경우가 국내 코인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뭐 탑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조회수가 이렇게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투시아님 영상이 지금 뭐 인기가 없다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예전에 한창 그 불장 때 비교해서 이 탑급의 유튜버들도 이 조회수가 좀 확연히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비투시아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영상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또 비투시아님께서는 또 다른 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매일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또 자주 올릴 때는 거의 매일 올리기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그 전에 영상을 올린 게 5일 전이니까 그 영상을 올리는 텀이 조금은 길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또 조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자주 영상을 못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에 뭐 이슈가 크지 않고 대중의 관심도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그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시장은 가격적인 바닥이 아니라 심리적인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지표나 뭐 이런 SNS 같은 유튜버만 봐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 코인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떠한지, 그것을 조사한 요 기사가 나와가지고 요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9월 6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코인 거래는 도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의 대부분은 크립토 윈터 기간에 쓴맛을 봤고, 그래서 5명 중에 1명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손해본 사람의 65%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또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인구 중 5명 중 4명은 지금 손실 중인데, 또 그 4명 중에 절반이 넘는 65%는 원금의 절반 이상을
또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거래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좀 내려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가 투자와 도박 중 어느 쪽에 가깝나 라는 질문에 79.5%가 도박이라고 말했고 20%만이 투자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53.3%,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 화폐와는 달리 코인은 실체가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일반적인 사업 종료, 그러니까 러그풀을 우려를 해서 이제 도박이라고 봤고, 또 한 15% 정도는 코인을 만든 발행사의 시세 조종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코인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면서 이 자산으로의 인정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훨씬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기에는 뭐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변동성이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과연 진짜 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문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자산 취급을 또 못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는 이 테슬라만 봐도 작년 하락장에서 뭐 올 초까지 이어진 그 폭락장 때 이 테슬라는 거의 100달러까지, 그래서 그때 그 하락률이 한 7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이 코인급 이상으로 이 변동성이 크면서 또 폭락을 해왔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이 테슬라를 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투자 자산은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려면 이 대중들의 그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이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것은 지금 뭐 최근에도 이 신청 중에 있는 이 ETF만큼 좋은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뭐냐면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아크 인베스트와 투애니원 셰어스가 미국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이더리움 ETF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더리움 선물 ETF였고, 오늘 나온 이 소식은 이제 현물 이더리움 ETF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최종 결정일은 내년 5월 23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이니까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이미 신청이 들어간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일단 먼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야 그 이후에 또 승인이 가능하리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난다라면 그 ETF를 매수한 만큼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코인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과거 금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전망을 지금 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기 전에 요 차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금 ETF가 요때, 그러니까 2004년 11월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런데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 금 가격이 온스당 400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만
대략적으로 한 2010년 이후니까 한 2011년 정도쯤에 보시는 것처럼 온스당 1,800달러로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 에크의 총괄인이 뭐라고 했냐면 2004년 금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후 금 가격은 8년 동안 400달러에서 1,800달러로 4배 이상 올랐고 시가총액은 처음 2004년 당시 2조 달러에서 2010년 이후로 10조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비트코인 시총이 대략 한 5천억 달러로 과거 금액, 그러니까 2004년도 처음 이 금 ETF가 출시됐을 그때의 금 시총과 비교해서 이 비트코인은 4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의 이 비트코인 상품을 통한 일부 수요와 또 장기 보유자가 많은 이 비트코인의 적은 유통량 그리고 다가오는 반감기를 고려할 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그 이후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비춰봐도 그 이후에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라면 그때는 진짜 대중들 사이에서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 공감대가 충분히 또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 볼륨 자체가 훨씬 더 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대다수가 이 암호화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리플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거기에 왜 리플이 끼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가격을 보지 말고 일단 이 리플한테 벌어지는 그 상황들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우선 이제 이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명확성을 현재는 얻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어떤 코인보다 이제 증권 이슈로부터 이 XRP는 좀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코인보다 이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 중에 있는 또 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면 이것도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이 일본의 SBI 그룹이 XRP 기반 국제송금 솔루션을 동남아 3국에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SBI 그룹 측은 국제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SBI 레미토가 리플과 SBI 조인트 벤처인 주식회사 SBI 리플 아시아와 제휴를 체결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 국제송금 서비스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아 향후 XRP 국제 송금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이 모양이라서 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현재 이 XRP는 그 어떤 코인보다 이 유틸리티 측면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과연 이 XRP 가격이 언제까지 이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이 리플이 올 들어서 이 미국의 로비에 50만 달러를 지출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이 리플은 2015년부터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라고 하면서 이 로비에 사용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지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플사가 좀 더 공격적인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더리움이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물론 이런 생태계 구축을 또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진짜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은 애초에 그 시작이 IP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POW가 아니라 이제 POS, 그러니까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히려 더 증권에 가깝게 변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SEC는 거의 뭐 이더리움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 다름없는데, 뭐 다른 사례들을 봐도 이 SEC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잘못된 자금 조달 방식이라던가, 뭐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 잘못된 그 결점을 찾아내 가지고 소송을 걸고 거기에 또 벌금을 매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과거에 IP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로비를 잘했다라고 밖에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이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 또 나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리플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이 로비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 리플사 역시 충분히 또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리플사가 이 로비 비용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기사를 보면 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리플의 생명력은 그 어떤 코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에 이런 좀 장의 움직임이 뭐 재미없고 지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인 시장을 또 떠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상승장이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여유를 찾으면서 특히 이 대중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